에필로그, 비혼의 작업의 본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우리의 정서들이 되는 것, 느끼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경험해서 배우는가? 그리고 진화하는가? 즉 초월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인지적으로 그리고 성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정서들은 생각을 위한 형판을 형성한다. 꿈꾸기 그리고 그것의 광범위한 꿈꾸기는 생각하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쌍둥이요 조력자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정서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들을 분류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징적 모델이다. 비혼의 초이론은 내적 및 외적으로 개인을 직면하는 군집 세력으로서의 오에 대한 완전한 의미를 제시한다. 프로이트는 과학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즉 정신분석이 하나의 과학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그의 시도를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혼에게 과학은 오직 생명 없는 대상들을 연구하는 데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정신분석에 적합한 과학은 신비적 과학, 즉 무한하고 복잡하며 비선형적 성질을 가진 정서들에 관한 과학이다. 짧게 말해서 그는 복잡성 이론, 즉 비선형적 현상들을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아이디어에 사로잡힌 첫 분석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나눠볼 것은 이 과학이라는 개념, 사이언스라는 개념을 모두가 사이언스라고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연과학적인 사이언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프로이드의 개념이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프로이디언 정신분석이라고 보통 클래시컬한 이론이나 아니면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은 아직도 여기서 사이언스를 자연과학적인 사이언스 가까운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스피리추얼한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런 자연과학적인 얘기에서 인과관계 이론으로 잡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은 과학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융의 어떤 이론들을 수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비혼은 대상관계 이론가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라인에 있지만 어쩌면 융의 입장하고 같은 입장을 취한 거죠. 이게 과학이긴 하지만 이건 신비적 과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생명 없는 대상을 우리가 탐구할 때는 자연과학적인 입장을 택할 수 있겠지만 신비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고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성질을 가진 정서들에 대한 과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죠. 정서에 대한 과학은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자연과학적인 과학이 아닌 신비적 과학이다. 정신분석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가보죠. 박식한 독학자인 비혼은 서양 그리고 동양 세계의 지혜 전통의 중요한 부분을 끌어내어 정신분석적 사고안에 주입함으로써 정신분석을 친밀성과 자기 초월의 성취 및 그것들의 경험에 관한 실용적인 실천적 철학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혼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단순하게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과학적인 이런 정신분석의 이론을 훨씬 넘어서죠. 그래서 여기서 동서양의 위스덤에 관한 전통, 우리의 지혜에 관한 전통을 이 속에 포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결국 비혼의 태도가 가장 근접한 게 융의 태도죠. 융이 좀 더 확실하게 동서양의 그 연금술을 연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정신분석을 구성한 융의 태도를, 어쩌면 융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신분석에 대한 태도의 차이 때문에 같은 정신분석이라고 하지 못하고 분석심리학이라고 따로 살림을 차린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제자들이 모인 이 프로이디언 사이코아날리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비혼 입장에서 그냥 융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융과는
다른 입장에 있는데 그래도 결론은 융과 아주 근접한 여러 이론들을 도입하는 거죠. 그게 오해 이론이라는 게 초월에 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동서양의 지혜의 전통을 가졌다고 하는 게 융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어떤 연금술이나 영지주의 그런 쪽에서 그 서양의 전통 맥락과 동양의 어떤 주역이나 동양의 도교 라인, 수리 철학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융이 자기의 철학이나 영성 혹은 분석 심리학에 이걸 녹여냈는데 이걸 그대로 융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오는 가장 융과 근접한 개념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형식을 취한 거죠. 왜냐하면 융을 가져다 폴리티컬이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읽다 보면 두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온의 태도가 마지막에 오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론들을 들여오면서 똑같은 입장에 처하죠. 융이 결국은 자기의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프로이드와 프로이드의 제자들과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서로 다른 집을 지었던 것, 정신분석 세계에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분석 심리학을 따로 창설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과정이 그래서 메인라인 정신분석으로부터 축출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런 동서양의 지혜의 전통을 수용하는 이런 입장에 비온의 태도는 융의 태도와 너무 닮아 있어서 결국은 조심스럽게 다가가긴 했지만 이 비온이 클라인의 황태자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의 독자성을 드러내면서 클라인 제자들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는 이런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라인 클라이니언들로부터 배척되는 이런 입장을 맞이한 게 융이 어쩌면 국제정신분석가 협회 IPA의 초대 프레지던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에서 제외돼서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하고 아주 비슷한 폴리티컬한 입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동료들과 다른 길을 갔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이라고 이해하면서 따라가 보죠. 비온의 작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 주제는 유아가 스스로를 지원해주는 신앙을 갖고 금욕적으로 의미있게 좌절을 감당할 수 있는 아량을 발달시킴으로써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서 그는 이 주제를 실천적인 동시에 철학적으로 다루었다. 정신분석은 치유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서적 아픔, 열정, LHK에 따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그럼으로써 개인적이고 우주적인 의미가 출현하도록 허용하며 피분석자가 진화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순간 자신을 초월하도록 허용한다. 클라인 학파의 화두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대상들에게 행하는 것, 환상 속에서가 된다. 비온 학파의 화두는 우리는 우리가 고통받기로 동의한 것이 된다. 비온이 담는 것, 담기는 것, 엄마의 몽상, 알파 기능, 좌표, 분기점, 변형들에 관해 많은 말을 했지만 나는 저자 그롤슈타인은 이 모든 것이 꿈꾸기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꿈꾸기를 구성하는 봉사 조직들에 속한다고 결론 내린다. 즉 알파 기능은 꿈꾸기에 필요한 알파 요소들이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모델이다. 이 알파 요소들은 다시금 꿈들, 환상들, 개인적 신화들을 생산해내며 이 모든 것이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인격들을 안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우리는 분석가로서 우리의 정서들과 환자들의 정서들을 꿈꿔야 하며 그것을 분석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병리는 궁극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꿈꾸기, 담기의 결과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여기에 신앙을 덧붙인다. 신앙, 꿈꾸기, 정서적 진실은 O는 비혼의 삼위일체를 구성한다. 비혼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우리는 변동하는 관점들과 양안적 시각이라는 그의 선물을 더해야 한다. 비혼의 모든 개념들 중에서 야생적 사고들, 상상력과 그것들의 기원인 선험적인 것으로서의 무의식, 신성, 신됨이야말로 나의 가장 중요한 유산들이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주제에 벗어난 사고들. 아가멤논 이전에도 용감한 자는 있었다. 비오는 때때로 주로 태아의 기억들이 갖는 익명성의 운명과 관련해서 호레이스의 이 시를 언급했다. 비오는 소크라테스의 현현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닮았다. 그는 자존성 개념에서 스피노자를 연상했고 갈릴레오를 연상케 한다. 그의 업적에 무한히 감사한다. 비온의 일부 주제들에 대한 나의 변명. 내가 지금 꿈꾸는 자가는 누구이며 그것을 이해하는 꿈꾸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완성하는 중이라고 카임 텟모어에게 말했었다. 그때 그는 고대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신들이 인간의 꿈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한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꿈들은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것들은 신적인 교리에 대한 기표들이었고 유한한 존재가 그것들에 관여한 것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었다. 나는 이 순간을 설명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현현, 야생적 사고, 상상적 추측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비온이 내게 항상 존중하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나는 몽상 안에서 프로이트의 그리고 클라인의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이론을 재형태화하고 생명력과 자존성, 능동에 종속시킴으로써 그것을 평가절하는 것을 생각했다. 생명력은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 전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말한다. 자존성은 자기 조직과 자기 초월의 원리, 그리고 적응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방어들과 저항들로서의 기능들의 원리이다. 죽음 본능은 그것에 보고를 하며 그 반대가 아니다. 그는 역동들을 부분적으로 L, H 그리고 K 정서적 연결들로 변경하고 재형태화했지만 심리 경제적 측면들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나는 생명력과 자존성이 그것을 한다고 생각한다. 신들은 인간의 꿈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말한다. 종교인들의 언어는 일단 우리가 신성을 이상화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굴복시킬 필요라는 그들의 정치적 피상성을 벗어나고 넘어선다면 그것은 정신분석적 환자들이 경험하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혼이 신됨으로 대체하는 신성을 생각해냈을 때 그는 종교들의 신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비혼은 실증주의적, 기계적 역동으로서의 무의식을 실령적이고 신비적인 무의식으로 변형시켰다. 비혼은 신이 무의식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고 전능하지 않으며 다만 무한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 신은 화육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인간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마치 무의식이 알려지고 그것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내가 제안하는 원인은 이것이다. 원한은 이것이다. 여기서 원한이라고 프로토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독자적으로 자기 이론을 여기서 비혼의 얘기를 자기가 충분히 소화하고 그리고 비혼을 얘기를 더 발전시켜서 자기의 이론을 여기 요약하겠다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로트슈타인 얘기라고 보시고 그 이전에 이 얘기를 조금 나눠보죠. 비혼은 신이 무의식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고 전능하지 않으며 다만 무한할 뿐이라고 말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조금 나누고 가죠. 이 이야기가 신앙에서는 사실 금기시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의문을 던지면서 이야기 나누는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떤 면은 그노시스 학파에서 나오는 얘기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단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위험시하는 생각들이 속에 같이 숨겨져 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부분이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제가 만약에 하나님은 신은 완전하고
전능하다면이라고 전제를 거기서만 놓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왜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가 이제 이런 질문들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뭐 미래가 정해져 있느냐 뭐 운명론적인 미래가 정해져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성경 그 해석서 있잖아요. 주석 이런 데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전지전능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은가. 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간혹 가다 보면은 성경에서도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쓸 때 후회라는 단어랑 어울리지가 않는데 이게 뭘까 하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걸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비원이 말한 것도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어쩌면은 그렇게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모순이 적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쩌면은 완전하고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인간이 원하는 어떤 상상이 아닐까. 네, 그런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던지곤 합니다. 좋습니다. 또 두 분도 이 얘기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걸 나누면 좋겠어요. 이걸 너무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함께 좀 볼 수 있겠죠. 이게 화육이라는 개념 어떤 면에서는 강생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죠. 아까 이피폰이라는 말이 현현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 이피폰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서 별이 나타날 때가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 때가 이제 별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만난 때가 아니고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날 때 즈음을 갖다가 이제 에피파니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 만나는 장면에 목동들하고 동방박사 같이 등장하는데 그렇죠.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동방박사들은 그 후에 2년 짧으면 2년 길면 3년 후에 만난 걸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는 이제 별이 나타난 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건 성경의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여기서 우리 안에 신성이나 불성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우리 임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자체가 우리의 그냥 무의식에 있는 어떤 경우 무의식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오라고 이게 비원식으로 얘기한다면 오가 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의 출현을 허용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오를 신성이라고 표현하건 자기의 트루 셀프라고 표현하고 어떤 내 의식 속에서 내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 속에 드러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우선 이 의식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이 개념인데 우리 정신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죠. 무의식의 의식화인데 보통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는 정신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뉴라틱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이라고 한 이유가 어떤 프리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내 무의식에 있는 어떤 것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만 무의식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 오가 출현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우리가 사이카틱하거나 아직 아이들이 아직 발달이 단계에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비혼이 얘기하는 오라고 하는 것, 신비스러운 것 혹은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것, 그 신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절대적 진실이라고도 어떤 우리가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절대적 진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가 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오의 출현을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데 보통 이 오의 출현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측면이 경험으로 감각적인 임프레션이라 센스 임프레션으로 남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오가 내 정서적인 측면을 만났을 때 감각적인 인상으로 남는다. 이게 베타 요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베타 요소를 컨테이닝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돌봐줘야 되고 성인이지만 이 베타 요소를 프로세스할 능력이 없는 많은 사이카틱한 입장에 있거나 프리에더프한 분들은 자기 스스로 이 오로부터 오는 이 베타 요소를 자기 스스로 이걸 프로세스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슬이 없다는, 여기서 그릇이 없다는 게 컨테이너가 없다는, 컨테이너가 없기 때문에 이 오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베타 요소를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상담자에게 투사한다. 이런 개념, 투사의 동의실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비혼이.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오 속에 만약에 이거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든 어떤 공포스러운 것이나 우리의 본능이나 그러니까 섹슈얼 인스팅트나 아니면 또는 공격적인 욕동이나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는 그렇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성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공포스러운 우리의 본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서 정서적으로 건드려지는데 아까 얘기대로 센스 인프레션으로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이걸 프로세스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남는 건 감각적인 인상으로만 남는데 이 감각적인 인상이 굉장히 두렵고 자기가 프로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성숙한 사람은 이것을 자기가 셀프 리플렉션을 해서 이걸 소화해내게 된다면 이 소화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 의식이 내 무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임상에서는 프리 어소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성찰 중심, 인사이트 중심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을 우선 구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라고 한다면 이 오의 출현을 자기 스스로 프로세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출현하는 것, 출현한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만약에 이게 신성이라고 한다면 신성이 우리에게 강생한다네. 내 삶 속에 내 신성이 발현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 안에 신성이 있어도 신성은 우리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우리에게 강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화육될 수 없다. 육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인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 무의식에 있는 만약에 신성이라고 한다면 이 신성이 발현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신성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이고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 의식을 가지고 의식으로 형성된 이고가
의식의 세계 속에서 이 무의식의 것을 담아낼 그런 커패서티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담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신성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신성 스스로가 이 세계에 발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창조자가 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창조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분도 있죠. 공동 창조다라는, 그리고 창조는 계속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는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잘 알아들을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우리에게 그걸 잘 소화해서 설명해 주는 건 또 별개의 문제겠죠. 우리 나머지 부분 조금 더 마무리하고 우리 졸업식 하죠. 우리 유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마무리 그냥 다 하시죠. 오늘은 졸업하시는 분은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생명력이 그것의 조절자로서의 자존성과 함께 우리의 삶의 궤도로서 가차없이 분출할 때 우리는 그것에 맞춰야 하고 성장하고 발달하는 우리의 자기들을 수용함으로써 그것이 요구하는 바를 행해야만 한다. 즉 실패한 숙명인 우리의 운명을 수용하고 다루는 동시에 우리의 숙명과 만남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우리가 우리의 계속되는 경험들을 수용하고 처리함, 꿈꾸기의 알파 기능을 통해 우리의 현존을 완성함에 따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즉 오의 한 측면인 형태들과 누메나가 오의 또 다른 측면인 자존성 및 생명력과 만나는 이상적인 교량 또는 채널이 된다. 두 측면 모두 신성, 신됨의 측면들이고 신됨은 그것의 두 측면들이 떠나감과 돌아옴의 순환 속으로 들어오면서 다시금 완성된다. 인간의 숙명은 선언 초월적인 것에서 초월적인 것으로 변형되는 것을 통해 진화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숙명을 추구하고 자신의 운명에 따른 고통을 감수한다. 조앤과 네빌 시밍턴. 비혼의 눈을 통해 드러난 정신분석은 그 이전의 모든 개념하들로부터 철저하게 결별한 정신분석이다. 우리는 비혼이 정신분석 영역 안에서 가장 깊은 사상가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주장이 없다. 그리고 이 말은 프로이트를 배제하지 않는다. 오늘 어쩌면 비혼의 얘기들을 마무리하는 챕터예요. 지금까지 어떤 해오던 얘기들을 요약한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얘기들은 다 알아들으시고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비혼을 벌써 두 학기 했죠? 두 학기를 해서 다른 클래스에서는 비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재미있기도 하다고 하면서 임상에 관련되는 것을 더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회 되는 대로 또 그런 쪽에서 비혼을 공부할 게 많아요. 아직은 우리가 인트로덕션만 한 셈이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겠지만 또 우리 다른 거 소화해야 될 게 많으니까 우선은 좀 쉬고 또 다른 공부를 하시면서 비혼이 생각을 그때 비혼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또 융을 공부하시는 분은 융을 돌아가서 보고, 어떤 면에서는 비혼의 양한적 시각을 여러분들이 다한적 시각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부를 하나 할 때 그거 하나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셀프 사이칼로지를 공부를 하더라도 셀프 사이칼로지 속에서 이게 셀프 사이칼로지 속에 녹아 있는 개념들 이 셀프라는 것이 융이 얘기하는 셀프 또는 비혼이 얘기하는 셀프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 과정은 또 이고 사이칼리스트에서 보는 셀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나를 공부하지만 다른 것들과 연관시켜서 공부하는 이 태도가 비교 정신분석학적인 공부를 해야만 이 정신분석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만 이렇게 쭉 하고 들어가면 그때는 아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다른 것을 섞이면 그때하고 오늘하고 얘기가 다른데 라고 하면서 또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학파의 얘기들을 가끔 이렇게 계속 섞으면서 여기서 과목 배열부터 다른 것들 이렇게
다음 학기 같으면 내 셀프 사이클러지를 또 한번 같이 방문해 보고 융2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동시에 여러 측면을 함께 보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쪽을 권장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공부한 소감 좀 나누시죠. 비혼이 제가 먼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비혼이 참 어렵고 굉장히 모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느 대목에 굉장히 인간의 정신이 굉장히 자체가 모호하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구절 하나하나가 어떨 때는 굉장히 명료하게 들리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비혼을 뭐 만분의 일도 알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모호하게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꼭 있고요. 비혼이랑 융을 공부하면서 이게 굉장히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이라는 어떤 학문이 프로이드가 아니라도 그 시대에 꼭 등장했어야 되는 굉장히 필연적인 학문이 아니었을까. 이쪽 저쪽을 연결하고 다시금 그 밑바닥까지 훑게 만드는 그런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 비운을 접한 게 굉장히 감사하게 여겨져요. 네, 고맙습니다. 간단한 소감입니다. 저는 이제 비혼을 공부하면서 이제 융과 같이 할 때 융하고 비슷한 면도 많았는데 그 전에 정신분석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뭔가가 좀 더 파고들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심리에 대한 심리 구조라든지 어떤 심리 내적인 것에 대한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융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흥미로운 거는 대극이 일치라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어차피 무의식은 다 다루는 거고 근데 비혼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잘 모르는 것을 그 비혼은 오라고 지칭을 하면서 저는 그전에는 계속 뭘 했냐면 관계라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네. 관계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저 깊이 들어갈수록 그 속에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묻는다면 나는 그거를 하나의 어떤 감추어져 있는 하나의 에센스라고 나는 말하겠다 하면서 관계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그러니까 만져지는 것 같으면서도 만져지지 않은 검은 어떤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이 관계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비오는 이제 오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뭔지를 알면서도 뭔지를 모르는 것이 되고 들어갈 것 같으면서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건데 이걸 어떻게 이 모호함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했는데 비오는 아예 처음부터 그 모호함을 아예 시작부터 놓고 이야기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면은 예를 들어 코치로서 내지는 치료자로서 상대방 내담자를 알아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모호해지잖아요. 그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모호하고 성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모호한데 이 모호함을 어떨 때는 견딜 수 없는 무능함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비오는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줬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호한 거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는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온의 어떤 앞으로의 이제 이야기는 융의 임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같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책을 좀 더 보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통찰을 나눠서 고마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유한성의 세계만을 다루다가 무한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의 세계를 탐색하는 탐색의 방법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의 세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무한성의 세계를 다룬다고 무한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로와 무한은 어쩌면 같은 얘기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어쩌면 내 무한을 담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무한을 담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의 emptiness, absence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부재를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개념이에요. 임상에서 이게 다른 분이 컨테인먼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결국 absence를 견뎌낼 수 있는 커패시티라. 거기에서 absence를 견뎌낼 수 있는 커패시티에 있을 때 thinking이 가능한. 그래서 사유가 가능해. 드리밍을 통해서 thinking이 간다고 하는 개념. 그래서 베타 요소로부터 알파 요소로 가면서 우리의 사고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을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프랙티컬하게 굉장히 철학적인 것을 실용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해내고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레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저 사람이 다 꾸지 못한 꿈을, 온전하게 꾸지 못한 꿈을 내가 함께 꾸어주거나 내가 대신 꾸어준다고 하는 개념. 내가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누군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오를 담아내는 과정이죠. 베타 요소를 담아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품을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성적으로 이게 관대함이라는 표현도 generosity, 하느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관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를 비워놓는 것이 이게 관대함이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강생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마음이 관대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관대해진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비어있음을 대상이 현재 없음을 참아낼 수 있고 컨테인해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부재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는 신비를 품어낼 수 있는 힘이라고 보죠. 보통 사이카틱한 사람은 어머니의 부존재를 그 배드 아비트로 그냥 바로 전환시켜 버리는데,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이 부재와 함께 다가오는 어떤 우리가 비어있다, 우리의 앱센스 상태에서 앱센스를 참아낸다면 띵킹이 온다고 한다면, 띵킹 속에서는 어쩌면 드리밍 비슷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게 판타지가 작용할 수 있고, 여러 사유의 기본적인 틀들이 생겨날 텐데, 이때 우리 출현하는 오가 우리에게 무서운 오일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오일 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오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신비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신비 자체를 우리가 컨테인할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이 대상을 컨테인한다면 이 컨테인한 대상이 스스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게 강생의 개념이죠. 그래, 우리가 만들어낸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투사해서 만들어낸 대상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이 신비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게 어떤, 아까 우리 이은숙이 말씀 베슬이죠.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이 베슬이 있어야, 어떠면은 아까 홀리 그레일이라고, 그레일 베슬 이런 얘기들, 성배라는 얘기하고 많이, 예, 그것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는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신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담아낼 수 있으려면 내가 그 그릇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소울, 우리의 심혼을 그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신비를 담아낼 수 있는, 또는 은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튼튼한 그릇이 필요하다. 근데 아이들이나 사이카틱한 사람은 이 그릇이 없어서 임상적으로 이 그릇을 우리가 대신 빌려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그릇을 각자가, 아이들이나 사이카틱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우리 것을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인내롭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릇이 없는 사람에게 그릇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인내로운 과정이 되겠죠. 우리 또 다른 선생님 말씀 나누시죠. 네, 교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비혼을 제가 제일 잘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좀 깊이도 부족하고, 언제나 공부도 잘 안 하고, 책도 잘 안 읽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기억 속에 남아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비움의 과정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많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비움을 가장 잘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임상 안에서 이 비운을 이제 얘기하면 담는 것, 담기는 것, 이런 컨테이너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만났던 어떤 우울증을 겪는 20대 환자가 어려서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님의 그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은 울어야 되는데 엄마가 너는 안 울었다고, 조용히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전달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어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심장이 떨리고 뭐 손이 떨리고 뭐 막 그 현기증이 나고 귀에서 막 소리가 나고 이런 식의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저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떤 마음에 의해 감정으로 느껴지기 이전에 어떤 신체 감각적으로 정서를 아직은 품고 있는 단계구나.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발달적인 위치가 딱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 포인트를 짚어내시고 비온이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센스 임프레션이죠. 감각 자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정서로 이루어진 어떤 그 원시적이고 일차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감각적인 자료로 그때 엄마 아빠가 싸우던 것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들어앉아 있는 거고, 그것이 이렇게 성장해서는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떨리고 막 귀에서 소리 나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어린아이가 당신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7살 때 느꼈던 거를 지금의 당신에게 그 아이가 떠들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소리를 들은 당신은 지금 얘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전쟁터에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표현하는 언어나 이런 그 표현 방식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얼마나 안전하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어느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야겠구나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베타 기능을 알파 기능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없어서 신체 감각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잘 컨테인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제 치료자로서의 이런 그 시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 환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매번 비슷한데 이거를 이론 속에서 이렇게 정리해낼 때 되게 기분이 가뿐하고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책을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읽지 못하는 그런 집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좀 이게 좀 부실한 학생인데, 뭔가 이렇게 그 임상에서 경험을 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느꼈을 때는 굉장히 이게 파워풀하고 굉장히 어떤 통찰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과정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지만 다 잃어버리고 몇 가지 남아있는 것들이라도 제가 임상에서 참 이렇게 소중히 사용되어졌다는 게 큰 어떤 성장인 것 같아서 그게 좀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들께 나눴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네.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 주셨는데 어떤 면은 지금 비혼의 개념을 잘 사용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론을 많이 공부하지만 이 이론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내려가서 전관념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배운 거 없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바람직할지 몰라요. 임상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기억도
내 소망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임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 이론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게 가장 임상에서는 확실하게 이 내담자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임상이 끝나고 나서 포비전을 받을 때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례를 여러 가지로 각도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리뷰해야 되겠죠. 임상 안에서는 내가 가진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내가 가진 언더스탠딩이나 디자이어나 메모리를 가지고 임상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편견을 가지고 내담자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컨테이너가 비어있지 않다는 게 이게 포화되어 있다는 얘기. 이게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새로운 신비가 들어올 수 없다는, 우리가 내담자를 신비라고 얘기한다면 이 신비를 우리에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어쩌면 우리의 비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으로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간에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의식에서가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컨테이너들이 넓어져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넓어진 컨테이너들을 많은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유경민님 우선 졸업 가장 축하할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잘 마무리한 것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마치고 오늘이 이번 5월에서 7월이라는 학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프로그램에서 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